안녕하십니까. 노사공TV 이원덕입니다. 오늘은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거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민주노총을 물러나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죠? 예, 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그 청량리 차량 사무소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러니까 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그 현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이제 한 철도에 입사한 지 한 30년쯤 됐고요. 그 베테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0년 동안 해고, 복직 뭐 이런 걸 한 3차례씩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렇게 철도에 대해서는 아주 뭐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임기를 끝낸 뒤에는 함께 현장으로 와서 일을 함께 하고 철도공사에서 직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물러나시고 예. 현직 근로자로 예, 지금 원직 복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업무에 일하는 곳입니다. 예. 저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마 노동에서는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은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예. 뭐 노조 일도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또 우리 조합원들의 지금 또 고민, 또 정서 예. 이런 걸 또 노동운동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또 좀 조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또 그런 것들을 익히고 또 느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업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언제 노동운동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노동운동에 투신할 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또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포부랄까 이런 걸 가지고 계셨는지. 80년대 그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이제 노동자 민중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또 저 또한 뭐 그런 그 고민을 좀 하게 되면서 노동 현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91년 철도청에 이제 입사를 하면서 이제 아마 노동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가 마침 어떤 때냐면 뭐 이른바 이제 뭐 노동자들의 천국이라 뭐 이렇게 명했던 그 소련 사회주의 동구권이 이제 사실상 이제 다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 진정한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노동운동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관찰하고 노동 현장을 또 이렇게 좀 기노업으로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좀 대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겠다.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노동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에 투신하신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다고 이제 30년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뭐 개인적으로 또는 노동운동사로 보더라도 또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외환위기가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맞습니다. 이 긴 노동운동 시간 속에서 굉장히 뭐 안타까운 일 또는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을 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30년간의 긴 과정에서 아마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90년대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확산되고 아주 강화되던 이제 이런 시기였고 저희는 이제 산업화를 거쳐서 이른바 이제 민주화된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그것이 더 확장되고 그리고 그 확장된 것이 이제 노동 현장에도 영향을 적극적으로 이제 미치고 노동운동이 이제 좀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잘 표현해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이제 96, 97년도에 노동법 개혁 저지 투쟁 총파업 이게 있었고 또 그 직후에 한국 사회가 이른바 정말 신자유주의의 그 시스템으로 정말 갖춰져 가는 IMF 사태가 터졌고요. 이제 그 뒤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른바 뭐 모든 영역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쟁,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효율 중심의 극대화된 이제 국가 기관 산업들에 대한 민영화 이런 것이 주류고 대세를 막 이루게 되고 그게 점점 더 이제 다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돼가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노동운동
노동조합 이렇게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철도 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줬고 그 철도 영향이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2000년대 들어서 그 이른바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그것이 이제 제가 가장 또 좀 보람되게 생각했던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2013년도에 바로 KTX를 분할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도 노동자들이 그걸 반대하는 파업을 했고 그 파업에 정말 예년 다른 파업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잘한다, 옳다라고 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그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의 정책이 일정하게 완벽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변경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참 자기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아닌 사회적 의제 그리고 정말 국민적 의제로 정말 이 파업을 했을 때 국민적 지지가 받았을 때만이 사실 이렇게 국가의 정책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노동운동의 투쟁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또 개인적인 경험이자 또 저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 많은 큰 보람이 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이 저한테 딱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한번 이 정말 국민들의 지지받고 그리고 그렇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제가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고요. 이제 그 뒤에 아마 이제 뭐 제가 이제 주장했었던 각종 사회적 교섭, 대화, 민주노총의 또 새로운 또 활동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난해 사실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했었던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이건 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강경한 투쟁이더라도 그 의제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목표에 따라서는 그렇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대단히 중요한 어떤 뭐 진정성이 통했다. 진정성이 통했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 또 이거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민주노총 위원장 재임 시에 민주노총이 조합원이 100만을 넘고 제1노총으로 부상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반응했죠? 민주노총이 지난해 그러니까 제1노총이 되었을 때가 25년 제가 이제 됐던 해죠. 그 처음 시작할 때가 46만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아마 보고가 그 된 게 110만을 육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건 내부적으로 보자라면 어쨌든 민주노총에 대한 뭐 공세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그 뭐 탄압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성, 자주성, 또 연대성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내부적 노력과 헌신 이게 기본 밑바탕이 좀 되었고 또 조직을 또 양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여러 활발한 사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부적인 어쨌든 좀 중심이었다라면 아마 외부적으로는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뭐 최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는 뭐니 해도 촛불항쟁이었고요. 그 촛불항쟁 이후에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런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노동적, 인권적 이런 것들을 보호받고 또 더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오면서 민주노총의 양적 성장이 확 이루어졌던 것. 이거였던 거고 거기에 또 한 마지막을 하나 더 추가로 덧붙이자라면 뭐 많은 비판도 받고 매우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새롭게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또 각종 정책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했던 측면들 이런 것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함께 발휘해서 민주노총의 급속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으로 봐서는 이제 조직원이 46만에서 이제 110만을 헤아리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비정규 근로자는 사실은 조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로 보더라도 아직 10%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주로 보호하는 게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보호받지 않은 그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야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노총하고 한노총을 다 합하면 한 11.6%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마 최근 이제 조직 그 확장이 이제 좀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뭐 89%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실 이 조직되지 못한 거고 그 조직돼 있는 민주노총의 우리 조합원들의 구성이 사실 대공장, 공공부문, 남성 노동자들, 가장 노동자들, 뭐 중년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은 민주노총 조금 변하고는 있죠. 최근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비율이 이제 한 30%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만 조직돼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겪는 이른바 박탈감 또는 무권리 내지는 현장에서의 온갖 갑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가해지는 각종 그런 그 성폭력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그리고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더 확대된 그러한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5인 미만인 사업장들은 아예 무권리 상태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노동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국가의 집행체계, 법제도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그러한 처지와 이런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고 이게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내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그것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결단도 함께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이제는 정말 민주노총 또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 입법화, 사회 여론화 또 당사자들을 조직해서 권리들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노력들을 다 같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총연맹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정책적 또는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 내부에 혹시 그런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감대는 혹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는 이제 그런 그 논의들은 지금 적절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뭐 임금이든 뭐든 이런 것들 영향을 주는 게 대단히 아주 작습니다. 사실상 막상 그렇게 또 뭐 임금을 동결 아직 임금을 삭감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그런 좀 좁은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건가? 만일 각종 이 조세나 각종 연금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더 민주노총이나 총연맹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더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내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 그게 도리어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과 또 그런 논의들을 좀 지난해 제 임기 때도 했었고요. 벌써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사회적 책임 이런 건 좀 다방면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그리고 또 그런 걸 이제 사회 연대 노동조합 운동 이런 식으로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 또 하나 이제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사실은 영향력도 크고 동시에 책임도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극복을 위해서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했는데 결국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민주노총을 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셨고 앞으로도 아마 국가 위기는 계속 몰려올 건데 국가 위기 시에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민주노총의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한 국가의 총연합 단체, 그러니까 이 노동자 총연합 단체의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 뭐 이것만 가지고 뭐 아주 오랜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아주 거두절미하고, 저는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25년이 흘렀고, 그 속에서 민주노총 내에 투쟁과 교섭은 대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대립되는 것이냐,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상당히 많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총연합 단체가 총노동을 대표해서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바꾸고자 투쟁한다라면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은 투쟁도 하면서 교섭을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투쟁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과 저는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20년 넘게 이 민주노총을 꾸려왔는데 민주노총 20년 동안 투쟁을 해왔는데 20년 동안 거의 교섭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그게 더 비정상적인 건 아니냐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투쟁이라는 바퀴는 매우 큽니다. 아주 단단해요. 근데 교섭이라고 하는 이 바퀴는 작거나 아주 부족합니다. 근데 이 두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고는 있어요. 나아가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굴려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제자리를 뱅뱅 돕니다. 투쟁의 바퀴는 크고 대화와 교섭의 바퀴가 작고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도 쓰고 애도 쓰지만 계속 제자리를 맴돈다는 거죠.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교섭 그리고 투쟁과 더불어서 사회적 투쟁과 더불어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바퀴를 키우고 단련시켜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바로 민주노총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좀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대화를 막 주장을 하면 이른바 뭐 타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노총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건 저는 2021년 올해도 당연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 그리고 뭐 복지정책 하다못해 조세정책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이 개입하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두 개의 바퀴가 이 투쟁의 바퀴와 대화 또는 교섭의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적 지지를 보더라도 민주화 직후에는 민주노총의 투쟁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지지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 지지가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노총의 전략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